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사연의 애청자이자 이제 50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성 구독자입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톡톡사연을 틀어놓고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녔었는데 톡톡사연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항상 이것만 켜놓고 있습니다. 늘상 그렇게 재밌게 들으면서도 사연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본 뉴스 때문에 옛날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모 연예인의 학교폭력 기사를 보게 됐어요.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봤자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기억도 못한다. 신분 세탁을 하고 당당하게 잘 사는 애들이 대부분임. 오히려 당한 애들이 제대로 못 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얘기처럼 가해자들이 과거를 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 댓글을 보니 문득 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한때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가해자를 죽도록 미워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가해자를 지금도 미워하냐고요? 아니요. 전 그 가해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망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떵떵거리고 살 거라 생각하고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 사연을 통해 가해자는 언젠가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 나이가 5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주 오래전 당했던 학창시절의 끔찍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크고 아픈 기억입니다. 저는 공중 화장실을 아직까지 잘 이용하지 못해요.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하면 항상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에 미리 들리는 습관도 생겼죠.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휴게소, 백화점 등에 있는 넓은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화장실에 문들이 닫히는 소리가 나거나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화장실에서 맞은 기억이 엄청나게 많고 그걸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왜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맞아야만 했을까? 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걸까? 왜 나만? 왜 내가?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 속에서 잘못했던 게 있다면 고등학교에서 반 배정을 받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의 앞자리에 앉았다는 것. 그래서 하필이면 할아버지에게 한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었던 그 애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겠네요.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고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또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할까 두려움 반 설렘 반인 마음으로 반에 들어섰어요. 이사간 지역은 학군이 좁아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떠들고 있었고 저는 적당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 뭐야? 날카롭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저를 향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죠. 누굴 부르는 거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야, 너 귀 먹었어? 아, 뭘 두리번거려. 너 부르는 거잖아. 너 누구 마음대로 그 자리에 앉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누구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냐면서 제 뒤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자리에 앉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그런 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기분이 나빴고 적당히 화풀이할 상대, 적당한 핑계가 필요했던 거였겠죠. 미안, 나는 자리 주인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다른 자리 가서 앉을게. 미안하담 다야? 야, 얘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표정 봤어? 가뜩이 너 기분도 더러운데 거슬리가 앞에 앉질 않나. 미안?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무조건 괜찮다고 용서를 해줘야 하는 거니? 잔뜩 비꼬는 말투,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적이 흐르는 교실에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순식간에 험악해진 분위기에 제가 가방을 챙겨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나빴으면 내가 다시 사과할게. 다른 자리 가서 앉을 테니까 기분 풀어.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얘랑은 잘못 얽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이미 꼬일 대로 꼬인 그 애는 일어나서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려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큰 소리를 내면서 교실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붓는 게 느껴졌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어요. 아, 미안. 나도 사과했으니까 됐지? 사과하면 받아주는 거잖아. 너도 내 사과 받아주라, 어? 이 흔들리면 꼭 연락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지들 깽깐 물어주는 거거든?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감싸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지독하게 잘못 걸렸구나. 앞으로 내 학교 생활이 더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전학을 왔던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애는 중학교 때부터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문제아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본사가 있던 큰 중견기업인 땡땡기업 회장의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시기를 잘 타서 벼락부자가 된 땡땡기업의 힘을 등에 업고 세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망나니 짓을 일삼는 아나무인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화려한 수식어만큼이나 제 학교 생활은 단단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악독하고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괴롭힐 타겟을 정하기 전에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마음껏 괴롭혀도 되는 사람인지 간을 본다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인지 여기저기 재고 따지고 자기 기준에서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면 어제까지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같이 놀았던 친구도 팽 하고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였죠.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그 회사의 녹을 먹고 사는 평사원이었고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는 나보다 낮은 애를 괴롭히는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애의 친구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쓸모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친구야, 우리 같이 화장실 갈래?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저한테 다정한 친구인 양 같이 화장실을 가자는 소리가 어느샌가 그 무리에서는 얘 괴롭히러 가자는 은어가 됐습니다. 땡땡기업 회장의 손녀를 주축으로 검사, 판사의 자녀 등 내로라 하는 아이들이 한 무리가 되어 그 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폭력에 가담했어요. 아무래도 고위직 자녀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라 교실 입구와 복도 등 학교 구석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런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저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곳은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아마 CCTV를 둘러보면 여고생들이 의뢰 그렇듯 쉬는 시간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같이 화장실에 가는 장면들만 수두룩하게 찍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끔찍했죠.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저는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었습니다. 친구야, 오늘은 몇 대 맞을래? 제발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대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야, 얘도 밟으니까 꿈틀하네. 무서워서 오줌 지릴 뻔했다, 야. 너 앞으로 지렁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밟으면 꿈틀한다고. 웃기지? 그치? 차가운 화장실 타일 위에 앉아서 울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울부짖어도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를 붙잡고 화장실로 가면 쉬는 시간이 끝나 종이 울리기 전까지 10분 동안 정말 숨도 안 쉬고 때렸어요. 가슴, 배, 허벅지, 겉으로는 절대 티가 나지 않는 곳들만 골라서 때렸죠. 화장실에 같이 가는 순간부터 저는 오늘은 또 어떻게 티도 나지 않게 괴롭힘을 당할지 어느 순간부터 그 끔찍한 상황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지렁이면 지렁이답게 다녀야지. 사람처럼 걸어다녀 건방지게. 너 오늘 여기 화장실 바닥에 배 대고 기어다니면 내가 이번 주는 안 괴롭힐게. 어때? 자기들끼리 동영상을 찍고 낄낄거리고 저는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기어다녔어요. 그 순간만큼은 애들한테 한마디도 반항할 수 없는 제 신세가 지렁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제가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매일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저를 점점 더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하교하고 애들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제 뒤에서 어디 가냐며 웃으며 팔짱을 껴오더라고요. 체념하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반에서 저만큼이나 쓸모없고 약해 보인다고 점 찍힌 친구가 저와 같은 표정으로 벌벌 떨면서 서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오늘 기분도 정말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지렁이들을 효율적으로 갈굴 수 있을까 궁리를 해봤는데 둘이 싸움을 붙여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느냐? 지렁이 싸움, 대신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일주일 동안 쌩 까고 지낼게. 어때?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죠. 겨우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때려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 뒤에는 저도 정말 살기 위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손톱 때문에 얼굴이 뜨겁게 긁히는 게 느껴지고 왜 우리는 저 애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나 비참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경을 하기 위해 반 애들이 모여들고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오신 선생님들이 저희 둘을 떼어놓고 나서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 못해? 너네 왜 싸웠는지 묻잖아. 계속 이렇게 입 닫고 있으면 부모님 모셔오는 수밖에 없어. 상담실에 앉아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은 계속 왜 그런 건지 다그치셨습니다. 둘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입을 열 수 없었죠. 상담실에는 목격자랍시고 가해자가 뻔뻔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봤는데 이거 얘가 시비 건 거라니까요. 화장실 쓰려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뭘 보냐고 하면서 냅다 머리채를 잡는 거 제가 봤어요. 이거 정당방위예요. 그 당시 가해자인 친구는 세상 무서울 게 뭐 있었겠어요.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겠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학교에다 매해 퍼주는 돈도 상당해서 선생님들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렁이 싸움의 승자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애는 저를 보고 비웃으면서 제가 먼저 시비를 거는 걸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하더라고요. 너 대답해봐. 진짜 네가 그런 거야? 계속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네가 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나요? 그냥 주먹을 꽉 쥐고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나는 왜 저 애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한번 들이받아 볼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다녀야만 하는 걸까? 이 괴롭힘은 대체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야만 그래야만 끝나는 걸까 싶었죠. 그렇게 싸움은 저의 일방적인 시비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마무리됐고 저는 교내 봉사 2주라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뒤늦게 제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신 부모님이 학교에다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자가 저였다는 얘기뿐이었죠. 정말 네가 그런 게 맞냐며 부모님도 저를 채근하셨지만 더 이상 제가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제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어차피 이 모든 일이 나한테 뒤집어 씌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차라리 교내 봉사를 하는 2주 동안은 가해자인 애들과 덜 마주칠 수 있어서 벌인지 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2주 동안 학교에 가득한 잔디를 그 아이라 생각하고 뽑으면서 저는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폭력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봤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힘들어 하실 게 뻔했으니 저는 그나마 가까웠던 보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로 결심했죠. 애들한테 맞으면서 양호실을 밥 먹듯이 갔었고 그때마다 진심으로 걱정 어린 얘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이었기에 뭔가 해결책을 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저 매일 애들한테 맞고 양호실 오는 거. 이번에 그 친구 때린 것도 걔네가 싸움 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에요. 저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양호실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 선생님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제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셨어요. 본인은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런 일은 담임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면서 본인이 직접 선생님께 전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폭력 사건들의 시작이 그 아이인 걸 알면서도 묵인해 준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을 때라 보건 선생님을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선생님께 직접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등교를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와 조례를 시작하는 담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최근에 우리 학급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물론 선생님은 우리 반 애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믿지 않지만 이런 문제 특성상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봐야 하니까 다 같이 협조해라.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신고받은 가해자가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투표를 진행할 거다. 니네가 적어서 낸 투표 결과는 전부 익명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반에서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익명으로 비밀을 보장해 줄 테니 종이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할 줄 알고 선생님에게 얘기를 전달했던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황상 누가 봐도 신고할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반 친구들은 저와 그 가해자의 얼굴을 번갈아 흘깃거리면서 종이를 받아 뒷자리로 넘겼습니다. 가해자의 뇌는 어땠냐고요?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이름은 절대로 종이에 적히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야, 지렁이, 너 아주 재밌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 교훈에 봉사한다고 며칠 냅뒀더니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네. 종이를 받아 뒤로 넘기기 위해 고개를 돌리니 가해자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는 듯이 제 등을 두드리면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망설임 없이 가해자의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그날은 누가 저를 화장실로 부르지도 않고 학교 후에 제 앞을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폭력이 끝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꼭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투표함을 다시 가지고 조례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은 처음에 우리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네한테 너무 실망했고 또 충격받았다. 그래서 익명을 지켜줄 테니까 투표를 해보자고 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아서 어제 선생님이 투표함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반에서는 폭력을 일으킨 사람도 폭력을 목격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더구나. 그냥 작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넘어갈 거야. 너희 아직 수능까지 시간 한참 남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사소한 일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각자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알겠어? 믿기지 않았죠.
제가 분명 그 애의 이름을 썼는데 우리 반에서 학교 폭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가해자 무리가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조례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교무실로 향하는 담임 선생님을 따라가 상담실로 붙잡고 끌고 들어갔죠.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전 분명 이름 썼어요. 우리 반에서 학교 폭력이 안 일어났다니요? 제가 맨날 맞는 걸 본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러자 선생님은 되려 단호한 태도로 저를 바라보고 투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1표, 오히려 제 이름은 6표나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 무리 아이들이 합심해서 제 이름을 적은 거겠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자꾸 이렇게 선생님이 실망시킬래? 오히려 네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교내 봉사도 하고 뭔가 반성을 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혜원이도 불러서 물어봤어. 자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일어난 싸움 때문에 네가 자기한테 앙심을 품어서 이름을 적었을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 너 그게 사실이면 아직도 제대로 반성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이상으로 반 분위기 흐리는 건 내가 가만히 못 있어. 알겠니? 제가 이런 담임 선생님에게 뭘 믿고 학교 폭력 고발을 했을까요? 손주가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땡땡 기업에서 거액의 돈을 학교에다 쏟아붓고 있는 이상 선생님들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가해자가 편히 학교를 다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요.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다른 반 친구들은 아무도 그 이름을 적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은 사실 확인을 한답시고 그 애에게 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제가 이 모든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넌지시 알려준 꼴이 된 겁니다. 제가 교실로 들어가 뒷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해자 무리들이 제 팔을 잡아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턴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최대한 얼굴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몇 명이 때리고 있는지 셈도 안 될 정도로 맞았거든요. 발길질에 온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무력하게 누워 그걸 견디고 있었습니다. 코피가 터져서 교복이 피범벅이 되고 누군가 잘못 걷어찬 발길질에 갈비뼈를 제대로 맞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 벽이 하얗게 보이길래 제가 죽은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눈을 몇 번 끔뻑거리니까 그제서야 초점이 맞고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우신 건지 새빨간 눈을 하신 아버지가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너한테 그렇게 무심했었는지. 네 몸에 나 있는 상처들을 보는데 부모가 돼서 할 말이 없더구나. 아, 그래도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내가 그런 끔찍한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세수를 하는 것처럼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화장실에서 저를 밟다가 그 주동자가 자기 이름을 썼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분했나 봅니다. 이성을 잃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대요. 주변 친구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리고 결국 선생님까지 찾아와 뜯어 말리는데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해서 병원에 실려오게 된 거고요. 저는 아픈 몸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그동안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그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악랄하게 그 폭력이 계속됐는지에 대한 얘기요. 부모님은 미안하다는 말씀뿐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애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저도 뉴스에서 종종 봤던 땡땡 기업의 회장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들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정장 입은 직원들까지 대동하는 바람에 병실은 순식간에 가득 찼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도 회장님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우리 회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네. 생산 1팀이라고. 우리 딸이 자네 딸한테 크게 실수를 저질렀다니까. 내가 당연히 와봐야지 않겠나. 아무래도 부모들이 바빠서 이 애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나무인으로 큰 경향이 있어. 내 손주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니까 좀 받아줬으면 좋겠네. 사과요? 제가 아는 그 아이는 절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병실을 찾아온 이유는 안 봐도 뻔했죠. 학교 폭력으로 사건이 공론화되면 문제될 게 많은 집안이었으니까요. 정말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주동자는 제 손을 붙잡고 로봇처럼 입만 뻐끔거렸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그런 일 다신 없을 거야. 사과 받아줄래? 그 애한테 손을 붙잡힌 순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지만 그쪽 집안 사람들은 사과를 했다는 것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만족하는 것 같더군요. 제일 난처해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당연히 본인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니 멱살이라도 잡고 화를 내고 싶었겠죠. 저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는 넌지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딸 가진 아버지의 입장보다는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마음이 앞섰을 거라고요. 애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자네 딸도 사과를 받아준 것 같은데 나머지 얘기는 어른들끼리 하고 이쯤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 우리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보상은 해줄 테니까 말이야. 자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 예상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대답에 저희는 모두 기절초풍했어요. 딸 팔아서 성공하고 싶진 않습니다. 회장님도 정말 손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참에 제대로 벌을 받고 바로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일 사직서 올리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라서 차마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돈을 받으면서 입에 풀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떨구시고 그 얘기를 들은 회장님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니 변호사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돈가방을 내밀며 회유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딸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모두 병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빠, 나 진짜 괜찮아.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잘 안 되는 거 싫어. 너 때문에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빠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내 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발 뻗고 편하게 지내는 꼴 내가 볼 수 있겠니? 그런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졌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그날부로 회사에 사표를 내셨습니다. 변호사들은 제가 혼자 있는 병실에 와서 별의별 방법으로 회유를 했지만 저희 가족 누구도 제 다친 청춘과 그 돈을 맞바꾸지 않았어요. 학교에 무슨 수를 쓴 건지 몰라도 주동자보다 나머지 애들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됐고 주동자는 가벼운 경징계로 학교에서 잘 수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 다시 복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괴로운 게 학교 생활이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제 남은 청춘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퇴서를 내고 돌아오는 날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학교 생활의 마무리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학교 밖에서 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 없었던 아버지는 경력을 살려서 다른 지역의 회사를 알아보셨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삿짐이 들어가던 날 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응원해 주셨던 걸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역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 나갔습니다.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밝아지고 평온해지는 제 마음에 가족들 모두가 안도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동자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동자의 소식이 아닌 그 가족의 소식이었겠네요. 그때쯤 IMF가 터지게 됐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바뀌는 밤새 서로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줘야만 하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기술자로 계시던 아버지는 다행히 구조조정의 칼날에서 비껴나가 저희 가족은 한숨 돌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여보,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땡땡 기업 완전 망했다던데. 누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 공장 앞에서 월급 밀린 거 달라고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부도 어음으로 여기저기 돌려막다가 이번에 사고가 크게 터진 것 같던데요. 잘 된 거지 뭐. 그럴 만한 사람들이 벌을 받은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우연히 저녁에 부모님 두 분이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직도 저는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아 땡땡 기업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중견기업이었는데 IMF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가긴 어려웠나 봅니다. 부도 어음으로 거래처 빚을 돌려막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저 절대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벌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도 문득 궁금해져 지역에 남아있는 친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후 일어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애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하길 바랬지만 어쩐지 잘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기업과 집이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주동자인 그 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집이 망하자마자 옆에 붙어 있었던 정재계 주요 인사 자녀들도 하나같이 팽한 상태라서 아직도 자기보다 만만한 것 같은 애들만 야비하게 건드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만 넌지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과 달리 저희 집은 IMF를 좋은 기회 삼아 승승장구 성공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진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면서 그 당시에 다른 회사에서 사회이사였던 저희 아버지를 대표이사로 선출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제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명문대학교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직장을 구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아버지께서 그럼 이 회사 인사팀에 지금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제가 그 애한테 또 한 가지 배운 것, 바로 사람 보는 눈을 생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크게 대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자기 인성을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저의 성향을 잘 알고 계셨으니까 저에게 그 일을 제안해 주신 거였고요. 사람한테는 인연이 있고 악연이 있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냐고요? 저와 그렇게 악연이었던 그 애의 소식을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듣게 되면서 저희가 인연인지 악연인지 몰라도 참 지독하고 질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임대리, 이번에 올라간 신입사원 공고에서 서류 합격자들만 출연해 온 거야. 면접 일정은 다음 주니까 스케줄 봐서 시간 조율 잘 해놓고. 우리 부서 총무가 계속 공석이었잖아. 임대리도 일을 많이 시켜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이력서 들고 왔으니까 먼저 천천히 한번 봐봐. 아니다 싶은 사람은 미리 체크해놓고 그래야 우리도 면접 볼 때 걸을 수 있으니까. 저도 연차가 쌓여 대리가 됐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주니 회사에서 입지도 좋아졌어요. 오죽하면 다른 부서에서 채용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냐고 이력서를 들고 쫓아와서 귀찮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총무직이 공석인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총무지, 음료를 탄다든지 비품을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직원들이 처리하기엔 귀찮고 불편한 잡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자는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잔 타 들고 와서 천천히 서류를 넘겨봤어요. 이런 업무를 하기엔 스펙이 아까운 사람들도 여럿 보였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아서 면접 때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 게 좋을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가 하나 있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도우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해서 학창시절 늘 주목받는 인재였습니다. 졸업한 이후에도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본인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에 온통 칭찬 일색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일을 해준다면 이보다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꽤나 글을 잘 꾸며내기도 했구나 하고 이력서를 확인하는데 저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력서에 떡하니 박혀있는 사진은 30년 전 저를 죽도록 괴롭혔던 바로 그 주동자였습니다. 경력사항에도 선명하게 써있는 땡땡 기업이란 글자를 보니까 제가 예상하던 사람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순간 잠시나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잊고 그냥 같은 지원자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인성을 이미 확인했으니 볼 것도 없이 잘라내자는 마음이요. 결국 사무실에서 이력서를 늘어놓고 어떠한 선택도 끝내지 못한 채로 면접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그때를 떠올리니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놈은 평생 기억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이 못된 인간에게 비하면 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됐는데 왜 아직도 30년 전 화장실 구석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던 그 찌질한 고등학생처럼 겨우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 하나 보고 벌벌 떨고 있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계기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됐어요. 면접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력서 하나가 계속해서 제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과거의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는 건 지금의 제 자리에서 직권남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저녁도 먹을 겸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와서 동네에 있는 작은 규모의 식당으로 갔어요. 평소에도 자주 갔던 단골집이라서 문을 열자마자 이모님이 나오셔서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항상 먹던 걸로 줄까? 청국장이랑 비빔밥으로? 네, 그렇게 주시고 저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아이고, 오늘 날이 이래서 그런가? 왜 여자 혼자 와서 소주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얼른 내 줄게 편하게 앉아 있어. 어쩐지 흐린 날씨에 딱 소주 한 잔 생각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반주도 할 겸 소주를 한 병 시킨 거고요. 저 말고 또 누가 그렇게 낭만을 즐기고 있나 흘기 쳐다봤더니 세상에 여자 혼자서 소주를 2병, 아니 3병이나 앞에 놓고 얼굴은 새빨개져서 이모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를 보고 있는데 어쩐지 익숙하고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심장이 쿵 떨어졌는데 네, 맞아요. 제 학창 시절을 망친 주범,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송두리째 뜯어간 그 여자의 바로 그 가해자였습니다. 끔찍한 학창 시절을 알아본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가해자 역시 처음에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맞은편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 게 저라는 사실을 알고 반갑게 웃더라고요. 정말 반갑게 웃어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야, 너 맞지? 야, 오랜만이다, 친구야. 이런 데서 다 만나네? 정말 반가운 친구라도 만난 것 마냥 비틀거리면서 제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악독해 보이는 얼굴은 그대로 세월이 세월인지라 나이 먹은 게 빤히 보이는데도 옛날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기는 참 어려웠나 봅니다. 뭐야, 너 방금 쪼은 거야? 아, 진짜 웃긴다. 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지렁이처럼 굴고 그래. 지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는 느낌. 어느새 술에 취해서 제 테이블까지 다가와 맞은편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제 소주잔에 술을 채워주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사는구나. 맞지? 나 네가 잘 살고 있을까 봐 너무 걱정했잖아. 그때 그렇게 나 고자질 해놓고 혼자 튀고 나서 네가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런데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놓인다. 본인 집이 쫄딱 망했다는 사실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듯이 또다시 저를 깔보는 말투로 어깨를 툭툭 밀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도 간만에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으니 마냥 기뻤겠죠. 아니 왜 손님을 밀치고 그래? 술 마셨으면 곱게 취해야지. 아 빨리 아가씨 자리로 가요. 아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가면 어디다가 손을 대. 야 나 땡땡기압 하나밖에 없는 손주야. 딱 봐도 구질구질하고 없어 보이는 것들이 진짜. 늘 이런 식이었죠. 시비를 걸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들고 그 애가 하는 짓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니 이모님이 말리는데 이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말리는 이모님의 팔을 뿌리치고 소주병을 밀쳐서 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게에 있는 손님들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핸드폰을 켜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야 핸드폰 안 내려? 찍지 마. 어? 찍지 말라고. 내가 니네 싹 다 고소해버릴 거야. 야, 출영이 뭐해? 사람들 안 말려? 사람들 핸드폰에서 동영상 찍힌 거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너 곱하기 10해서 맞을 줄 알아? 제 테이블에 침을 뱉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위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이 애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물론 예상치 못하게 마주한 과거의 상처에 잠시 놀라긴 했지만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는 멋지게 성공한 저와 달리 아직도 30년 전의 영광에 젖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짠하게까지 느껴질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저도 그 애가 따라준 소주를 한 입에 털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야? 뭔데? 야, 네가 일어나서 뭐 어쩔 건데? 한 대 치기라도 하게? 아가씨, 그 은근슬쩍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외상 달려고 하지 마. 어? 오늘은 외상값이랑 꼭 다 같이 계산하기로 약속해서 내준 거잖아. 어? 참 인생이라는 게 뭔지 세상을 발 아래 내려놓고 사는 것 같던 애가 이제는 식당에서 외상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이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 그 난리를 쳤던 벌을 정말 혹독하게 받고 있구나 하고요. 이모님, 저 먼저 갈게요.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저기 뒤에 테이블 얼마예요? 그것까지 같이 계산해 주세요. 그 애가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공하고 멋진 제 인생 중에서 저렇게 짠하고 불쌍한 애한테 줄 관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선택했던 거죠. 맞서 싸우는 대신 그 애가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먹은 음식까지 함께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제 선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젠틀한 복수였죠. 그런데 제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지렁이 같은 애가 이제 자기의 외상값을 서스럼 없이 결제할 정도의 멋진 인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마 끔찍하게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내주고 말고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지금 구질구질해 보인다고 무시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전하지 않았는데 자격지심에 혼자 난동을 피우는 그 애를 보고 계산을 마친 제가 조용히 뒤돌아 한마디를 해줬어요. 너 구질구질해 보여.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엄청 구질구질해 보여. 무시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아. 이제 만족하니? 야, 너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누군데? 아니, 네가 뭔데? 너 땡땡 기업 손녀인 거 알지? 왜 몰라? 네가 별것도 아닌 그 백 들먹거리면서 날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걸 잊어버리겠어? 그런데 너네 집 IMF 때 쫄딱 망했던 거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회사에서 월급이며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아직까지 이를 갈고 벼르고 있다는데 너 땡땡 기업 손녀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도 신변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친구로서 정말 걱정돼서 그런다. 이게 진짜.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이제 시작인데? 그럼 말 끊지 말고 똑똑히 들어. 네가 30년 전에 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망쳤던지 나 이제 상관하네. 내가 그때 기억 속에서 계속 살면서 널 무서워하고 벌벌 떨길 바랬나 본데 천만에. 너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껍데기들이 속빈 강정인 거 들킬까봐 이렇게 폐악질 부리는 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잘 알고 있거든. 제가 쏟아내는 얘기에 화가 나선지 창피함이 느껴져서 그런 건지 술에 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잔뜩 달아올라서 제 어깨를 붙들고 또다시 악에 바친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똑똑히 들어. 가진 거 없는 빈 껍데기는 너 같은 애들을 두고 하는 얘기겠지. 네 꼴을 봐. 이런 식당에 와서 저녁 시켜놓고 소주 한 병 시켜 마시는 궁핍한 삶 말이야. 그게 딱 네 처지라고. 알아들어? 혼자서 계속해서 발악하게 놔두는 것도 볼만했겠지만 더 이상 이런 인간한테 시간 낭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주목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전 씩씩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저를 들이받을 기세로 달려드는 동창을 앞에 세워두고 가방에서 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워서 우리 회사 경리 뽑는데 이력서를 넣니?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네가 어떤 표정 지을지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심해. 전혀 발전 없이 그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나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아니, 네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제 명함을 건네봤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명함에 박힌 이름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학창시절 본인이 주동자가 되어 그렇게 끔찍하게 괴롭힘을 일삼던 대상이 며칠 뒤 자기를 평가해야 하는 면접위원으로 들어와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명함을 푹푹 찢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30년 전에 살았던 때만 기억하면서 제발 계속 그렇게 살아줘. 평생 네가 망하길 바랐는데 오늘 난리치는 네 모습이 나한텐 최고의 복수로 느껴지네. 이모님, 여기 난동 피우는 사람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애를 뒤로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뻔하죠. 그 애는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본인의 처지를 알아차린 건지 그제서야 저한테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경황이 없었다는 얘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달라는 얘기. 회사 사정 어려운 거 알고 있지 않냐, 친구 좋은 게 뭐냐, 네 정도 직급이면 꽂아줄 수 있지 않냐 하는 말도 안 되고 구구절절한 얘기들 말이에요.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서류 전형에 불합격하셨다는 문자로 답장을 대신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사무실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대는 통에 전화를 받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하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우리 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상처 하나씩은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제대로 느꼈습니다. 상처가 났다고 꽁꽁 싸맬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도 맞고 해야 빠르게 딱지가 않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는다는 걸요. 그 동창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이 이 유튜브 채널에 사연을 보내면서 최종적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구독자분들도 견디기 힘들고 아물지 않는 마음속 상처가 있다면 어디든 좋으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딱지가 않고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새댁이에요. 제가 최근 본의 아니게 분에 넘치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분 세탁을 하게 됐어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 사연까지 보내게 됐네요.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게 제 의지만큼이나 쉽지가 않네요. 결혼하면서 주변의 친구들까지 다 인연을 끊어버려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저와 남편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꼬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운명이거든요.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 번역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일본 만화나 영화를 보다가 관심이 생겨 학창 시절부터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대학까지 일본어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형편이 좋지는 못해서 일본으로 어학 연수는커녕 여행 한번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격증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게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친구가 하기로 한 통역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친구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르바이트를 못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제게 부탁했지만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공부해봤지 통역 일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다른 친구 알아보라고요. 나 아는 선배가 갑자기 너무 급하다면서 연락한 건데 되게 간단한 일이래. 자격증 같은 거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 그래도 네가 우리 과에서 통역 제일 잘한다고 교수님한테 매번 칭찬도 받았었잖아. 펑크 내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 오늘만 좀 부탁할게. 아, 이거 페이도 엄청 좋아. 친구의 완곡한 부탁과 생각보다 많은 일당에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 대신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선배가 다닌다는 회사의 상사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지역 내에서는 꽤 유명한 해산물 회사였어요. 주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급하게 일본 거래처 직원들이 오게 돼서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혼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친구가 미리 보내준 해산물 관련 자료들을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들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회의실로 들어가다가 봤나 봐요. 남편에게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긴장을 많이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회의실로 들어가니 제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당시의 담당자였던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남편은 사람들을 주도하는 카리스마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어린 제 눈에는 진짜 어른, 능력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덕분에 그날 일이 잘 성사가 됐다면서 남편은 저를 따로 불러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남편은 정중하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너무 편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남편도 그날 저의 첫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답니다. 전혀 긴장한 기색이라고는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서 대학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처음부터 끌렸습니다. 그러다 그날 이후 남편의 추천으로 통역 일을 여러 번 맡아서 하게 됐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통역이나 번역 일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제게 소개를 해주었죠. 자주 만나다 보니 저희는 결국 정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바쁘게 보내는 사이에도 남편은 곁에서 많은 걸 도와주었어요. 취직도 남편 덕분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남편 덕분에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많이 소개받은 덕분에 일본 여행 한번 다녀온 적 없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꽤 굵직한 경력들을 적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5년을 넘게 남편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회사 앞으로 다짜고짜 찾아와 점심시간에 잠깐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첫인상은 굉장했어요. 환갑을 넘기신 나이에 빨간 정장에 저도 잘못 신는 빨간 뾰족구두를 신으셨더라고요. 거기다가 명품 로고가 아주 크게 박힌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커피숍에 들어왔을 때 봤던 요란색의 외제차가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차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내가 아가씨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남편 회사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남편분 회사요? 어머,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회사 대표가 우리 남편이에요. 뭐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이 대표가 되게 하겠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일부러 제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그냥 평범한 회사에 실력 있는 직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아가씨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 시켜서 아가씨 연락 좀 알아냈어요. 언뜻 들으면 고상한 말투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머니의 말투가 저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시지만 결국엔 이 만남 자체가 제 호구조사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으니까요. 대학을 5년이나 넘게 다녔다던데 왜 그랬어요? 저는 면접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잘 모르는 걸 도대체 어디서 알아내셨을까 싶었죠.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어머니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다니느라 등록금 문제로 1년 넘게 휴학했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대단하다,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를 처음 봤을 때와 표정이 사뭇 바뀌셨거든요. 정말 커피가 식기도 전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셨습니다. 저와 더는 나눌 얘기가 없다는 표정으로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5년을 넘게 만났어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딱 봐도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바로 남자친구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남자친구에게 왜 아버님이 회사 대표시냐는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때다 싶어 덥석 물고 결혼이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말을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돌아온 남자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 혼자 만나게 해서 미안해. 부모님이 자꾸만 선을 보라고 하셔서 그냥 여자친구가 있다고만 말했는데 벌써 자기에 대해 알아보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어머니한테 자기 아버지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우리 엄마 봤잖아. 그런 분이라 나도 창피해서 미리 말 못한 거야.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았대요. 부모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랍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외아들이니 당연히 회사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상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신대요. 내내 다른 임원들과 비교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느라 바쁘시다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만큼은 저와 하고 싶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절대 회사를 남자친구에게 물려주실 리 없다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속상해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많이 다툰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여자친구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는 줄 아니? 자그만치 룸사롱이야, 룸사롱. 너희 아버지가 이 사실 알면 가만히 계시겠니? 너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고 그깟 여자 때문에 대표 자리 뺏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날 도와줘야지. 엄마도 내가 대표 자리 뺏기고 임원들한테 넘어가는 거 싫잖아. 너 그 여자애가 그런 집 애인 거 알면서도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는 룸사롱에서 일하셨어요. 룸사롱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엄마는 룸사롱 안에 있는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혼자가 되셨으니 낮에는 저를 보시고 제가 잠들면 밤에 나가 일을 하셨어요. 벌써 일한 지 20년도 훌쩍 넘으셨죠. 풍족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낮에는 저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엄마는 잠자는 시간까지 포기해 가시며 저를 먹이고 가르치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저와 헤어지라고요.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아버지께서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리 없으니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연애 결혼을 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셨답니다. 집안 대대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집안이나 그에 걸맞은 집안과 정략적인 혼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랍니다.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내쳐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와 헤어지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요. 저는 말이라도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저도 점점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아주 으리으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은 생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내일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건물이었는데 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거기에 사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펜트하우스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집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를 말이죠. 저는 오늘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조건에 비하면 제 조건은 비록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의 좋은 면을 어머니에게 많이 보여드리면 어머니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소연아, 집 구경은 잘 했니? 네, 어머니. 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 감각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꼭 잡지나 드라마에 나오는 집처럼요. 그래,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도 장가 가면 바로 아래층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생각인데, 너도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저는 놀라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에 한 번 놀라고 이 집에 걸맞게 준비할 수 있냐고 물으신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뭔가 싶어 바로 꺼내봤어요. 그런데 봉투 안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가구 브랜드 카탈로그와 인테리어 회사 명함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집 이사할 때 도와준 인테리어 회사 연락처야. 너희 결혼할 때도 거기다 전화하면 알아서 준비해 줄 거다.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인테리어 회사 연락처를 왜 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 집에 걸맞은 혼수를 준비해 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소연이 데리고 집으로 오라길래 당연히 결혼 허락해 주려고 부른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소연이 곤란하게 해서 내치려고 부른 거였어? 내치긴 누가 내쳐.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마음껏 결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준비야? 소연이가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해?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 억지로 보는 것도 억울한데 뭐든지 다 이해하고 양보해줘야 한다는 거니? 우리도 우리 집안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 쟤도 뭔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주고 이렇게 좋은 집까지 사주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와야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아들 너를 위해서잖아. 너 결혼시켜주려고. 너희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난리 나는 거야. 절대 너희 결혼 허락할 리가 없어. 내가 대충 소연이에 대해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아버지한테 말해줄 테니까 이 정도는 소연이 네가 어머니한테 말해서 준비해. 그래야 나도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어머니로서는 남편이 쉽게 고집을 꺾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그중 어머니께서 절대 양보하실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신혼집 혼수 준비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에 대해 보여줄 만한 게 조금이나마 있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혼수만큼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물론 저 때문에 엄마까지 무시당하고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도 제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위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만큼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빠졌습니다. 신혼집 시공을 위해 은행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제가 정신없던 사이 시어머니는 다른 일로 바쁘셨더라고요. 상견례를 몇 주 남기지 않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서류 봉투를 건네셨어요. 앞으로는 이게 네 이름이고 이게 네 경력이야. 너희 어머니 이름이랑 주소도 있으니까 상견례 날까지 잘 외워와. 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제 신분 세탁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미 시아버지에게는 저를 일본에서 공부하다 온 유학파로 소개하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셨다가 지금은 작은 숙박업을 운영 중이신 걸로 얘기를 해 두셨다네요. 이 정도로도 우리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눈치였어. 그러니까 상견례 날 너랑 어머니랑 잘해야 돼. 절대 티나게 하면 안 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버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거짓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너는 그럼 우리가 룸사롱에서 과일이라 자르는 여자랑 사돈이라도 맺을 줄 알았니? 너도 내 며느리 까무르는 턱도 없지만 내 아들이 좋다니까 이렇게라도 포장해서 받아주겠다는 건데 너는 그 정도도 못하니?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는 절대 결혼 못해요. 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아무리 좋아도 엄마보다는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아버지까지 속이며 이런 결혼을 하고 싶을 리 없었어요. 너 미쳤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한다니. 잔말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도 지금까지 혼자 아등바등 사느라 지질이 고생만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그날부터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뭘 자꾸 튕겨? 너도 너희 엄마처럼 그렇게 평생 힘들게만 살 거야? 너라도 똑똑하게 굴어야지. 순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저라고 제 사정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매일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당하며 자랐고 학창 시절에는 급식비며 소풍비 한 번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에나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저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마음속으로 매번 꾹 삼켰어요. 그러고는 그냥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하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종 서러워서 울기도 했지만 애써 엄마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 했죠.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그러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제 합격 사실에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곤란해하던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엄마의 짐이구나. 더는 엄마의 짐이 되어선 안 되겠구나. 저는 그 길로 독립을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서운해서도 원망스러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불쌍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까지 합격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없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요. 그렇게 살아온 저를, 그렇게 살아오신 엄마를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짓밟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셨죠. 네,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 결혼 안 해요. 어머머, 치해 좀 봐. 너 분명 후회할 거야. 저는 제게 소리를 지르시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뒤로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제가 먼저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헤어지자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기다려달라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애절한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었어요. 하지만 분명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애초에 분수에도 맞지 않는 자리에 제가 시집 가봐야 앞으로 더 불행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매일 걸려오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 앞에 찾아온 남자친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와 남자친구의 상견례 날이었을 그날이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벽녘에 한껏 차려 입으시고 서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놀라 엄마가 무슨 일로 서울에 올라왔냐고 물었죠.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아, 너 상견례 날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올라왔지. 어때? 일본에서 숙박업 하는 사장님 같아 보여? 저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엄마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찾아가신 거였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난 뒤 울고불고 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거라면서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두고 보자고 하셨으면서 정작 아들이라면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가게 앞까지 찾아왔더라. 내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넌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어. 네가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는데 엄마가 이런 거짓말 하나 못 해주겠니? 엄마는 네가 좋은 집에 시집만 갈 수 있다면 상견례 날 아예 오지 말라고 해도 안 갈 거야. 엄만 다 괜찮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시집 안 가. 그런 이상한 집엔 절대 시집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애가 바보같이 무슨 소리야. 그 집 아들이 너랑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난리란다.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네가 뭘 걱정하는지는 엄마도 아는데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엄만 너 어떻게 해서든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엄마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서 어떻게든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는 고생하면서 사는 건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서요. 못난 엄마 때문에 너도 고생할 만큼 했잖아. 그깟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랑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네 미래를 위해서야.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자. 저는 결국 엄마의 설득에 넘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상견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집에 올라가다가 잠깐 애들 신혼집에 들렀는데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더군요. 사돈께서 일본에 계셔서 챙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안사람이 성화를 부려 괜히 고생하게 해드렸네요. 하나뿐인 딸내미 결혼시키는 게 뭐 고생인가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 도대체 무슨 말까지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사는 곳이며 하는 일까지 속이는 것도 모자라 이미 신혼집 인테리어와 혼수까지 준비해 오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서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냈냐고요? 엄마가 말했잖아. 너 그 집에 시집 보내려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한다고. 엄마가 가게 사장한테 얘기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좀 빌렸어.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데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성화에도 엄마는 이자니 원금이니 일체 제게 얼만지 말도 해주질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만 했죠. 그 이후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결혼식을 올린 이후 얼마 뒤 남편은 회사 임원이 됐습니다. 대표가 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순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만 흘러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작부터 원활하지 않았던 결혼이 평탄하기만 할 리 없었어요. 결혼하고도 친정엄마는 언제나 제 걱정뿐이셨습니다. 혹시나 저희 친정이 가난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라도 하는 건 아닌지 엄마는 매일 걱정을 하셨죠. 시아버지한테 거짓말 좀 했다고 매일 의기소침해져 있는 거 아니지? 너도 그 정도면 엄연히 그 집에 맞게 혼수 알차게 준비해서 시집 간 거야.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굴어. 알았지? 그럼 내가 기죽을 게 뭐가 있어.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난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엄마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일 좀 그만 쉬어요. 아이고, 평생 한 일인데 힘들 게 뭐가 힘들어. 엄마는 오히려 일 안 하면 병나. 혹시 나 결혼할 때 받은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김서방한테 얘기해서 엄마 빚 갚아달라고 얘기해볼까? 아이고, 무슨 소리야. 행여나 김서방한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괜찮어. 지금 네가 주는 용돈도 너무 많다. 엄마는 저와 제 남편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 살라고 하셨죠. 저도 엄마 말대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아하게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더 찔렸던 건 시아버지를 뵈면 뵐수록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회사 일 말고 다른 것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땐 제게도 별 관심은 없으셨죠. 그런데 제가 예전 남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게 된 일본 거래처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회사를 나와 새로운 회사를 만드시면서 중요한 계약차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게 급하게 부탁해서 제가 오랜만에 통역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반응이 좀 달라지시기 시작한 것이요. 시댁에서 밥을 먹고 주방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주방에는 들어오는 일이 없으신 분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 이사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기특한 일을 했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새로 생긴 회사 계약을 따냈다고. 그냥 할 줄 아는 말로 옆에서 몇 마디 거둔 것뿐인걸요. 그래도 제가 회사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서 저도 뿌듯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칭찬하고 좋게 봐주실수록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양심에 찔렸거든요. 이 동네가 아무래도 교통편이 불편한데 아직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며? 내가 이번 일로 상을 주려고 하는데 자는 어떠냐? 저는 시아버지의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긴 하지만 워낙 길치의 장롱 면허라 자신이 없다고요. 시아버지는 그럼 다른 거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시겠다고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생활비를 받을 때도 죄책감이 들었는데 차까지 받으면 저는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남편에게 빨대 꽂은 꽃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도 역시나 보통은 아닌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평소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어머님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오신 박스를 발로 툭툭 치시면서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쩌다 너희 친정 같은 사돈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거 우린 필요 없으니까 네가 먹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도대체 또 뭘 가지고 저렇게 호통을 치시나 싶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발로 차신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저희 친정 엄마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사과가 한가득 들어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엄마가 전화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다음 주면 명절이니 엄마가 명절 과일이라도 사서 보내야겠다며 시댁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친정 엄마께서 명절이라 사돈댁에 선물이라도 하고 싶으셔서 보내신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그러세요?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도대체 어디서 사과를 사면 저렇게 볼품없는 걸 보낼 수가 있니? 과일 바구니까지는 내가 바라들도 않아. 그나마 사과라도 보내려면 최소 백화점 물건 정도는 돼야지. 설마 너희 엄마가 일하는 룸사롱에서 팔다 남은 거 보내신 거는 아니지? 시어머니는 가만 보면 말을 참 밉살맞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면 저런 사고방식으로 사실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죠. 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람 성의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세요? 사과가 싫으시면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요. 너는 평생 그렇게 없이 살아서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내가 먼저 봤으니까 다행이지. 너희 시아버지가 먼저 봤어 봐라.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명색이 일본에서 사업한다는 사돈이 이런 거나 보냈냐고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애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겪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게 계속 당하고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당하면 당할수록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 제가 아무리 말대꾸를 하고 제 생각을 얘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만행은 점점 더 심해지셨거든요. 어느 날 또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이제 하다 제게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까지 하셨죠. 혹시나 제가 친정에 돈이라도 보내나 싶어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 통장이랑 카드 내역을 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죠? 너 이번 명절에 친정에 용돈 보냈니? 내 아들이 너한테 홀려서 네가 아주 제대로 호구 잡았다 싶은가 본데 나는 달라. 어디 감히 우리 집 돈을 밖으로 빼돌려? 시아버지한테 친정 어머니 일본에 계시다고 해서 명절에 친정에도 못 가는데 그럼 그 정도 용돈도 못 드려요? 역시 없는 애들 참 뻔뻔하다니까.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에 뭘 한 게 있다고 친정에 돈을 보내? 너희 엄마한테 효녀 노릇하고 싶으면 남편 내조나 잘하고 말해. 남들은 남편 대표 만들겠다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데 넌 남편은 뒷전이고 네 엄마만 챙기느라 아주 바쁘구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괜한 꼬투리를 잡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 남편 회사 임원 중에 처가가 아주 빵빵한 사람이 있답니다. 최근에 그 처가에서 아주 중요한 바이어와의 계약에 큰 도움을 줘서 시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심기가 좋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대표 자리에서 밀리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더 미우신 거였죠. 제가 아니라 훨씬 더 능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싶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있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증상이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가능한 의사들은 이미 수술 스케줄이 다 차서 지금 당장은 수술이 힘들다고 했죠. 가족들 모두가 심란한 상태로 어떻게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회사 임원 중 처가가 빵빵하다고 했던 그분이 처가 인맥을 동원해 시아버지의 수술을 바로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너무도 잘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티를 팍팍 내시며 불안해하셨어요. 대놓고 저와 그 여자분을 비교하면서요. 봐라. 이래서 사람 조건도 보고 집안도 따지는 거야. 사람이 나이 들수록 착한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인맥이나 명예가 곧 재산이지. 엄마는 지금 같은 상황에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수술하시게 돼서 다행인 거지. 수술 끝나고 네 아버지 회복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그 임원 처가 덕분에 죽다 살았는데 얼마나 그 임원을 끼고 돌겠냐고. 그러다가 그 임원한테 대표 자리라도 준다고 하면 너 어쩔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해. 대표 자리 나 더는 욕심 없어. 아버지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상관없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고생해온 게 있는데 절대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정말 제가 많이 모자라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도 자꾸만 시댁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도 돈을 많이 쓰지도 않고 외출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전보다 더 돈도 못 쓰고 외출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대표 자리에 못 앉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바보 같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게 이런 거였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정말 못난 게 저도 모르게 엄마까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어느새 제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제가 최근에 우울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지만 임신 초기라 제가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임신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저도 이제 엄마니까요. 저도 저희 친정 엄마처럼 제 아이에게 씩씩하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궁이 약해서 유산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나니 엄마가 더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를 친정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며칠 푹 쉬다 오라면서요. 엄마는 제 임신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엄마에게는 유산기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아서요. 엄마는 밤에 일하러 가셔야 하는데도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셨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오니 마음이 편해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제가 친정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희 친정까지 말이죠. 너는 몸도 성치 않은 애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서울에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이 멀리까지 오고 그러니? 사돈, 서울에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친정엄마 음식만 하겠어요. 사돈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게 하듯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까지 아무 말이나 막 해댈까 싶어서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는 대충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돈, 서울에 일이 있어서 바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식사는 다음에 하시죠. 애미야, 그만 올라가게 짐 가지고 나와라. 저는 서울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엄마와 있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도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데리러 왔으니 이번엔 같이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급한 일이면 여기까지 데리러 왔겠냐면서요. 그리고 다음번엔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싸서 갈 테니까 아쉬워도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너는 애가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몸도 허약해서 유산기까지 있다는 애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런 보잘것도 없는 집에서 자고 아휴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음식이나 먹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제 친정이에요. 보잘것 없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미 너 잊었니? 너희 친정은 일본이야. 연극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자꾸 네 멋대로 할 거니? 그러다가 네 시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그래서 내 아들 대표 자리에 못 앉으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제 생각만 하느라 남편 생각은 하지 못했죠.
지금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제 거짓말이 들통이라도 나면 절대 안 됐으니까요. 네 남편이 친정 갔다 오라고 등 떠밀어도 네가 안 간다고 했어야지. 내가 모르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는 네 남편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뒀다가는 너희 시아버지가 아는 건 시간 문제겠어. 너 당분간 친정 근처에는 얼씬도 할 생각 마.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꾹 참기로 했어요.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수술을 잘 마치신 후 집에서 요양 중이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난 후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네가 네 남편 내조할 만한 게 뭐가 있니? 뱃속 아기라도 건강하게 잘 낳아서 너희 시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는 집에서 안정, 무조건 안정만 취하는 거다. 그래도 친정 엄마랑 아예 연락을 끊은 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내가 사돈한테는 네 걱정 안 하시게 연락해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는 뱃속 아기 생각해서 네 몸만 생각해.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제 걱정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뱃속 손주 걱정이시겠지만요. 그래도 이번 일만큼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 뱃속 아기를 지켜내서 건강히 낳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며 좋은 생각만 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도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자 엄마가 보고 싶은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친정에 갈 수는 없으니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하기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서 답이 없더라고요.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친정에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조만간 바쁜 일이 처리되는 대로 친정에 가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께서 조용하게 제게 다가오시더니 잠깐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천시포 사모님이 시어머니 맞으시죠?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왜 그러세요? 며칠 전에 내가 세댁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길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댁 시어머니가 본인 택배 가져가시면서 며느리한테 갖다 준다고 가져갔는데, 아니,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택배가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장에 던져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주워다 놨죠. 저는 경비 아저씨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는 택배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말대로 주소를 확인하니 저희 집 호수가 맞았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엄마의 이름이었죠.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게 온 택배 박스를 제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장에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박스를 든 채로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어머니 마음대로 제 택배 박스를 쓰레기장에 버리셨는지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너희 친정엄마가 보내봐야 뭘 보냈겠니? 당연히 필요 없는 물건 보냈을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처리한 거지. 그게 말이 돼요? 안 그래도 엄마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대로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시면 어떡해요? 바쁘면 연락 안 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어디 한번 같이 보자. 너희 대단하신 어머니께서 도대체 뭘 보내셨는지. 어머니는 연신 궁시렁거리면서 박스를 여셨어요. 그런데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깍 비명을 지르시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져 버리셨어요. 박스 안을 보고 저도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로 쓴 듯한 혈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서 박스 안에 들어있던 혈서를 보고 나자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감히 당신이 나랑 내 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거기다가 뭐? 내 딸이 나처럼 가난한 엄마와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난 당신 말 못 믿어. 도대체 당신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내 딸 안부만이라도 알려줘. 시어머니는 제게는 저희 친정엄마가 제 걱정을 안 하도록 연락을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제가 엄마와 인연을 끊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거기다가 저나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할 게 뻔하니 어느새 제 휴대폰과 남편 휴대폰에 엄마 번호를 스팸 번호로 신고까지 해뒀더라고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은 거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제가 걱정돼서 계속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 일로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다 시어머니에게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롯이 아들을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목표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아들의 마음조차 상관없이 말이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저와 남편은 집에서 요양 중이신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두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표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요. 그날 일로 저와 남편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졌지만 그렇지 않은 한 분이 계셨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다음날 바로 남편이 출근한 이후 일부러 제가 혼자 있을 때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칠 줄 알았다니까. 나는 너 절대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거지 같은 너희 엄마한테나 가버리라고. 당신 지금 몰상식하게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이 시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끌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소리치던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얘기 다 들었어. 이 멍청한 영그 그리고 사돈한테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이고 이 여편네야.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그리고 어디 감히 내 손주까지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그래? 나가려면 당신이나 나가. 당신,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저 여우 같은 게 애초에 우리 집을 호구로 보고 들어온 거라니까. 여보, 당신 나 못 믿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횡설수설하며 거짓말을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세아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네 시어머니 대신해서 내가 사과한다. 사돈에게도 내가 따로 사과드릴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죄송하죠. 내가 너랑 약속한 게 하나 남았지? 그거 내가 오늘 들어주마. 네가 한 거짓말 다 용서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 안 할게요.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남자아이예요.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조리를 하겠다며 남편과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러라고 하셨어요. 뭐든지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죠. 엄마는 왜 멀쩡하게 큰 집 놔두고 이 좁은 집에 왔냐고 하셨지만 저는 당분간 엄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난 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서로 간에 서운했던 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병원에서 나온 이후 아이 얼굴도 못 보고 계시니 아주 똥줄이 타시는 중입니다.
저와 남편에게 매일 돌아가며 전화를 거시고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몸조리 끝날 때도 되지 않았니? 나도 내 손주 너무 보고 싶다. 바쁘면 사진이라도 좀 보내줘. 내 손주 얼굴을 내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이제 그만하고 빨리 돌아와. 손주 보고 싶어서 이대로 말라 죽겠다. 저희는 당분간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친정엄마의 서러웠던 마음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좀 당해보셔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헤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